2024년 4월 15일 태양절, 김일성 생일이자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오전 10시, 저는 그곳에 김정은의 요리사로서 10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끝나버렸고 부엌장 리명철이 제게 다가와서 박철진, 오늘 밤 회의 있다. 너도 참석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회의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냥 와 중요한 거야 라는 대답뿐이었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장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고 회의라는 말이 북한에서는 숙청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손이 떨려서 칼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 요리사 강민수가 다가와서 철진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라고 물었지만 아니야, 괜찮아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고 3개월 전 제가 김정은 앞에서 실수를 한 것이 떠올랐는데 작은 실수였지만 그곳에서는 작은 실수도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오후 3시에 화장실에 가서 문을 잠그고 휴대전화를 꺼냈는데 불법이었지만 미리 준비해둔 중국 번호로 브로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여보세요. 송이버섯. 암호였습니다. 알았다. 오늘 밤 9시 대동강 선착장. 끊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 회의에 가면 저는 끝이었고 탈출해야 했습니다. 10년간 준비해온 순간이 드디어 왔고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실패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성공해도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며 그래도 탈출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 제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화입니다. 제가 살아남기 위해 평양을 탈출하고 중국을 거쳐 몽골을 지나 대한민국에 도착하기까지의 60일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실화를 전하는 힘이 되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박철진이고 1985년 평양 모란봉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교사였으며 비교적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어머니를 도와 부엌일을 하는 것이 좋았으며 철진아, 너는 손재주가 좋구나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2003년 18세가 되어 평양요리전문학교에 입학했고 당시 북한 최고의 요리학교였으며 졸업하면 고려호텔이나 옥류관 같은 곳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꿈은 더 컸고 최고의 요리사가 되고 싶었으며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2007년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고려호텔 주방에 배치되었으며 당시 23세였습니다. 고려호텔은 평양에서 가장 큰 호텔이었고 외국인 손님들도 많이 왔으며 중국, 러시아, 유럽 각국의 요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방장 최성호는 엄격했지만 실력이 뛰어난 분이었고 박철진, 프랑스 요리를 배워라 김정은 장군님이 프랑스 요리를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프랑스 요리에 집중했고 푸아그라, 에스카르고, 수프 등을 연습했으며 특히 소스를 만드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2010년 6월 어느 날 갑자기 호출을 받았습니다. 박철진, 당신 국가보위부에서 찾는다. 심장이 철렁했고 국가보위부라는 말에 뭔가 잘못된 줄 알았지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기에 따라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차에 타자마자 눈을 가렸으며 30분쯤 달렸습니다.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눈가리개를 풀었을 때 거대한 부엌이 보였습니다. 스테인리스로 된 조리대와 최신식 오븐, 냉장고들이 있었고 프랑스제, 독일제,
일본제 조리기구들이 가득했습니다. 박철진 동무. 중년 남성이 다가왔고 인민군 대좌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가 어딘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만수대 의사당이다. 김정은 장군님 전용 부엌이지. 숨이 멎었습니다. 장군님의 부엌입니까? 그렇다 우리가 자네를 선발했네. 고려 호텔 주방장 추천이었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장군님 요리를 합니까? 그렇다 하지만 조건이 있네. 대좌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첫째, 가족과의 연락은 통제된다. 둘째, 외부 출입은 금지다. 셋째, 여기서 본 것은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넷째, 실수하면. 대좌가 손가락으로 목을 그었습니다. 죽는다 알겠나? 네. 좋아,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될 거다. 부엌장 리명철 동무가 교육시킬 거야. 그렇게 저는 김정은의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적응 기간이었고 부엌장 리명철과 다른 요리사 6명이 있었으며 모두 30대부터 40대대였고 저만 25세로 막내였습니다. 박철진, 여기 규칙 알려주마. 리명철 부엌장이 말했습니다. 첫째, 장군님 식사는 하루 5끼다. 아침 7시, 간식 10시, 점심 1시, 간식 4시, 저녁 7시. 둘째, 모든 재료는 수입품이다. 국내산은 쓰지 않아. 셋째, 맛을 보는 전담. 요원이 있다. 독극물 검사지. 넷째, 절대 실수하지 마라. 한 번 실수하면 끝이야. 부엌장의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부엌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장군님은 변덕이 심하시다. 오늘 좋아하시던 음식을 내일은 싫어하시기도 해.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해. 첫 조리는 2010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였고 메뉴는 프랑스식 오믈렛과 크루아상, 신선한 과일, 에스프레소였습니다. 재료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달걀은 프랑스산 유기농이었고 버터는 스위스산이었으며 빵은 독일에서 공수한 것이고 과일은 미국산, 오렌지와 일본산 멜론이었습니다. 이게 다 얼마짜리입니까?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한 끼에 1만 달러쯤 될 거야. 1만 달러요? 우리 돈으로 1200만 원 정도지. 그것도 아침이고 저녁은 더 비싸.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한 사람의 한 끼 식사가 1200만 원이라니. 오믈렛을 만들기 시작했고 달걀 3개를 풀어서 우유를 넣고 소금, 후추로 간을 맞췄으며 팬에 버터를 녹이고 달걀물을 부었습니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혔고 부드럽게 말아서 접시에 담았으며 파슬리를 뿌렸습니다. 맛 검사 나갑니다. 보위부 요원이 왔습니다. 오믈렛 한 조각을 떼어 먹었고 10초 정도 기다렸으며 통과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나갔고 30분 후 빈 접시가 돌아왔으며 장군님이 맛있다고 하셨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첫 임무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고 하루 5끼를 준비해야 했으며 각 끼마다 3-4가지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아침 프랑스식, 미국식, 일본식 중 선택. 간식 과일, 케이크, 아이스크림. 점심 한식, 중식, 양식 중 선택. 간식 샌드위치, 스낵, 음료. 저녁 풀코스 정식. 특히 저녁이 가장 중요했고 보통 7개에서 10가지 코스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수프, 생선 요리, 고기 요리, 디저트가 나갔습니다. 재료는 매주 공수되어 왔고 프랑스산 푸아그라는 킬로그램당 50만 원이었으며 일본산 참치는 한 마리에 3천만 원이었고
호주산 와규는 킬로그램당 100만 원이었습니다. 와인도 특별했고 로마네 콩티는 한 병에 3,600만 원이었으며 샤토 마고는 한 병에 2,400만 원이었고 매일 밤 한 병씩 소비되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하루 식사비가 평균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천만 원이었고 한 달이면 18억 원이며 1년이면 216억 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식사비가 말입니다. 그 돈이면 북한 인민 10만 명이 1년을 먹고 살 수 있었고,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으며 저는 그 현실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부엌이 긴급 소집되었고 장군님 김정은이 곧 도착하신다. 비상 대기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김정은을 직접 봤습니다. 통통한 체격에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으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음식 준비하라 지금 당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준비할지 몰랐고 리명철 부엌장이 빠르게 판단했으며 스테이크와 와인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호주산 와규를 꺼내서 소금, 후추로 간을 했고 달군 팬에 올려 겉은 바삭하게 속은 부드럽게 구웠으며 로마네 콩티를 따라 함께 냈습니다. 김정은이 스테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고 와인을 한 모금 마셨으며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부엌 전체가 안도했습니다. 그날부터 김정은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요구사항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장군님이 스위스 치즈를 원하신다. 장군님이 이탈리아 피자를 원하신다. 장군님이 일본 스시를 원하신다. 매일 새로운 요구였고 세계 각국의 음식을 배워야 했으며 이탈리아 요리사를 몰래 불러와서 한 달간 배웠고 일본 스시 장인의 비디오를 보며 연습했습니다. 2013년 봄,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데니스 로드먼이었고 NBA 전설적인 농구 선수였으며 김정은과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만찬이 열렸고 메뉴는 제가 담당했습니다. 전체 푸아그라 테린, 수프 랍스터 비스크, 생선 참치 스테이크, 고기 와규 스테이크, 디저트 초콜릿 수플레, 와인은 샤토 라피트 1982년 산이었고 한 병에 4,800만 원이었으며 그날 밤 5병이 소비되었습니다. 데니스 로드먼이 This is amazing이라고 외쳤고 김정은이 웃으며 내 요리사가 최고다라고 말했으며 그 순간 자부심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해 12월에 왔습니다. 2013년 12월 8일 저녁 만찬 준비 중이었고 갑자기 경호원들이 몰려들었으며 지금 당장 나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엌장만 남으라고 했고 저는 식자재 창고에 숨어 있었으며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30분 후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다. 나는 충성했다. 아니다. 장성택이었습니다.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당시 실세였던 장성택을 끌고 가는 소리였고 저는 창고 틈새로 봤습니다. 장성택이 무릎 꿇고 있었고 김정은이 서 있었으며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총이 아니었고 더 큰 소리였으며 나중에 알았지만 고사포였습니다. 장성택은 그 자리에서 처형되었고 시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저는 창고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이 돌아왔고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으며 조심해라, 언제 우리 차례가 될지 모른다는 것을요. 2015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숙청되었고 이유는 회의 중 졸았다는 것이었으며 고사포로 처형되었습니다.
2016년 리영길 총참모장이 숙청되었고 이유는 장군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으며 역시 처형되었습니다. 숙청은 계속되었고 매년 수십 명이 사라졌으며 어느 날은 아침에 봤던 사람이 저녁에 없었고 다음 날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 우리도 위험했습니다. 부엌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동료 요리사 한 명이 사라졌고 이유는 수프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다는 것이었으며 그의 가족도 함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두려움 속에서 일했고 소금 한 스푼, 설탕 한 티스푼도 정확하게 재야 했으며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18년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이었고 저도 동행했으며 처음으로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싱가포르는 충격이었고 깨끗한 거리와 풍요로운 사람들, 자유로운 분위기가 북한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호텔 주방에서 현지 요리사와 함께 일했고 북한은 어때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으며 감시 요원이 항상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요리사가 아니라 죄수다. 10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고 고급 음식을 만들지만 자유는 없었으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탈출을 결심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2019년 몰래 중국 브로커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동료 요리사 강민수의 소개였고 철진아, 나가고 싶으면 이 사람한테 연락해라며 전화번호를 줬으며 하지만 조심해라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송이버섯. 암호였습니다. 30분 후 답장이 왔고 언제? 였으며 준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브로커는 한국계 중국인이었고 이름은 알 수 없었으며 수수료는 1만 달러였습니다. 어떻게 그 돈을?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나 10년 일했어. 몰래 모았지 금반지 10개. 달러로 바꾸면 1만 불 돼. 정말 나갈 거야? 응, 여기 있으면 죽어. 언젠가는 실수하고 죽을 거야. 하지만 가족은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가족이 문제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연좌제가 있어서 한 사람이 탈출하면 가족 전체가 처벌받았고 부모님과 동생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것이며 최소 10년, 최악의 경우 처형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어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실수 한 번이면 끝이며 이미 수십 명의 동료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결심했습니다. 탈출하자, 살아서 나가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첫째, 탈출 경로 파악이었고 평양에서 중국 국경까지는 약 200km였으며 기차로 가면 5시간이지만 검문이 많았고 차로 가면 7시간인데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둘째, 돈 모으기였고 월급은 거의 없었지만 부엌에서 몰래 물건을 빼돌렸으며 프랑스산 초콜릿, 스위스 치즈, 고급 와인 등을 조금씩 빼내서 암시장에 팔았고 3년 동안 모은 돈이 1만 5천 달러였습니다. 셋째, 신분증 위조였고 브로커를 통해 가짜 신분증을 구했으며 이름은 리성철, 직업은 당 간부 운전기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탈출 타이밍이었고 김정은 해외 순방 때가 가장 좋았으며 그때는 평양 경비가 조금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2023년 여름 기회가 왔습니다.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부엌 인원 일부도 동행한다는 얘기였으며 저는 동행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금이다.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준비됐다. 언제? 9월 15일. 자세한 건 나중에.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2023년 8월 새 부업장이 왔고 이름은 박철호였으며 전임 리명철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이제부터 규칙을 강화한다. 첫째, 외출 금지. 둘째, 휴대전화 검사 매주 실시. 셋째, 식자재 관리 철저히. 넷째, 실수는 절대 용납 안 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8일, 그날이 왔습니다. 김정은 생일이었고 특별 만찬을 준비했으며 메뉴는 제가 총괄했습니다. 송이버섯 스프를 만들었고 최고급 송이버섯을 사용했으며 크림과 버터로 부드럽게 끓였습니다. 하지만 실수했습니다. 소금을 덜 넣었고 맛 검사 요원이 이거 싱겁다고 말했으며 다시 만들라고 했습니다. 황급히 다시 만들었고 이번엔 성공했으며 만찬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불려갔습니다. 박철진, 어제 실수했지? 박철호 부업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경고다. 한 번만 더 실수하면 너 끝이야. 그날부터 매일이 지옥이었고 모든 요리에 극도로 긴장했으며 손이 떨려서 칼을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3월, 강민수가 사라졌습니다. 강민수 어디 갔어요? 다른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어제까지 있었는데. 나중에 알았지만 강민수도 탈출을 계획했다가 발각되었고 가족과 함께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으며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4월 10일,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나가야 해. 알았다. 4월 15일 태양절이다. 그날. 평양이 혼잡할 거야. 대동강 선착장 밤 9시. 알았어. 5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고 가짜 신분증을 확인했으며 돈을 숨겼고 옷 속에 달러를 꿰매 넣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였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살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겠습니다. 라고 썼으며 편지를 동료에게 맡겼습니다. 4월 14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내일이면 평양을 떠난다는 생각에 두렵고도 설렜으며 성공하면 자유를 얻고 실패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4월 15일 아침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부업장이 말했습니다. 박철진, 오늘 밤 회의 있다. 너도 참석해. 심장이 멎었습니다. 들켰나?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 어쨌든 오늘 밤 회의에 가면 끝입니다. 탈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오후 3시 화장실에서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밤 9시는 안 돼. 지금 당장 나가야 해. 뭐? 준비가. 지금 아니면 나 죽어. 알았어. 오후 7시 대동강 선착장 3번 부두. 고마워. 4시간 남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서 평소처럼 일했고 저녁 준비를 하면서 계획을 세웠으며 오후 6시 30분 식자재 창고에 간다고 하고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고 1분이 1시간 같았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철진아, 괜찮아? 동료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으며 와규 스테이크를 준비하고 와인을 따랐습니다. 6시 20분 부업장에게 말했습니다. 부업장님, 송이버섯이 떨어졌어요. 창고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빨리 다녀와. 창고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창고로 가지 않았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으며 경비병이 있었지만 가짜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리성철 동무,
당 간부 운전기사입니다. 차량 점검하러 갑니다. 경비병이 신분증을 확인했고 가시오라고 말했으며 통과했습니다. 첫 관문 돌파였습니다. 만수대의 사당을 빠져나와 대동강을 향해 걸었고 평소 같으면 차를 타야 하지만 오늘은 태양절이라 도로가 막혔으며 걸어서 30분 거리였습니다. 6시 40분 대동강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고 태양절 행사 때문에 배들이 많이 떠 있었으며 3번 부두로 갔습니다. 작은 배 한 척이 있었고 중국인처럼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으며 송이버섯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에 탔습니다. 돈 1만 달러를 건넸습니다. 좋아 출발한다. 평양 벗어나면 1시간, 신의주까지 3시간이야. 배가 출발했습니다. 대동강을 따라 북쪽으로 갔고 해가 지고 있었으며 평양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후 7시 30분 갑자기 배가 멈췄습니다. 왜 멈춰요? 검문소야. 조용히 해. 앞쪽에 검문소가 보였고 인민군들이 배를 검사하고 있었으며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신분증. 브로커가 중국 여권을 보여줬습니다. 화물 운송입니다. 화물이 뭔데? 식료품이요. 군인이 배 안을 살폈고 저는 화물 상자 뒤에 숨어 있었으며 숨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오후 8시 평양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고 부엌에서 연락이 온 것이며 받을 수 없었습니다. 10분 후 또 울렸고 이번엔 20번 넘게 울렸으며 들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브로커에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배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오후 9시 신의주에 거의 도착했을 때 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선이었습니다. 이런 순찰선이야. 어떡해요? 엔진 끄고 흐름 타야 해. 엔진을 껐고 배가 물살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으며 순찰선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에 배 멈춰라. 검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흘러갔고 엔진이 꺼져 있어서 소리가 나지 않았으며 어둠 속에 숨었습니다. 순찰선이 우리 옆을 지나갔고 발견하지 못했으며 10분 후 순찰선이 멀어졌습니다.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오후 10시 드디어 신의주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 중국 단둥까지 가야 했으며 압록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여기서 내려 저기 보이는 다리로 가. 브로커가 가리켰습니다. 다리요? 검문소가 있잖아요. 다리 아래로 가는 거야. 물속으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물이 차가운데. 다른 방법 없어. 20분만 버텨.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옷을 벗고 비닐에 싸서 머리 위에 올렸으며 물에 들어갔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4월인데도 물은 차가웠고 이빨이 덜덜 떨렸으며 하지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다리 아래로 들어갔고 물살이 세졌으며 몇 번이나 떠내려갈 뻔했습니다. 15분 후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브로커가 담요를 던져줬고 빨리 입어라고 말했으며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단둥이야. 차로 2시간이면 안전가옥 도착해.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중국까지 추적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24시간 동안은 극도로 위험했으며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중국 번호판을 단 승합차였고 뒷좌석에 누웠으며
담요를 덮었습니다. 자, 출발한다. 차가 달렸습니다. 단둥 안전가옥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었습니다. 낡은 아파트 3층이었고 방 하나와 화장실이 전부였으며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있어 그 다음 베이징으로 이동할 거야. 일주일요? 응, 북한 보위부가 지금 찾고 있을 거야. 조용히 있어. 브로커가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았으며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나왔다, 평양을 벗어났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부모님과 동생이 이미 잡혀갔을 것이고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을지도 모르며 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4월 16일 새벽 3시,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공안이다. 문 열어. 심장이 멎었습니다. 들켰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문 안 열면 부순다. 어쩔 수 없었고 문을 열었으며 중국 공안 3명이 들어왔습니다. 너 북한 사람이지?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신분증 내. 가짜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리성철. 직업은 무역업? 네. 무슨 무역? 식료품. 공안이 방을 뒤졌고 가방을 열어봤으며 돈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제 돈입니다. 어디서 났어? 일해서 모았습니다. 공안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고 따라와라고 말했으며 파출소로 끌려갔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 제 친척입니다. 브로커가 공안에게 뭔가 건넸고 돈인 것 같았으며 공안이 가라고 말했습니다. 풀려났습니다. 고마워요. 당연하지. 하지만 여기 더 있으면 위험해. 지금 당장 베이징으로 가야 해. 새벽 4시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단둥에서 베이징까지는 기차로 10시간이었고 표를 끊고 기차에 탔으며 제일 뒷칸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고 중국 시골 풍경이 지나갔으며 북한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논밭이 넓었고 집들이 깨끗했으며 사람들이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기차에 공안이 탔습니다. 검문을 시작했고 한 명씩 신분증을 확인했으며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신분증. 가짜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공안이 자세히 봤고 어디 가나? 라고 물었으며 베이징 친척 집에 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오후 2시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도시였고 사람들이 엄청 많았으며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베이징이야. 여기서 일주일 있다가 몽골로 갈 거야. 몽골요? 응, 몽골 거쳐서 한국 가는 게 안전해. 베이징 안전가옥은 더 작았습니다. 원룸 하나였고 화장실도 공용이었으며 창문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절대 밖에 나가지 마. 음식은 내가 갖다 줄게. 일주일을 갇혀 지냈습니다.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으며 할 것이 없어서 하루 종일 천장만 봤습니다.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한국에 갈 수 있을까? 가족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내가 한 선택이 맞았을까? 후회와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4월 25일 브로커가 왔습니다. 내일 몽골로 출발한다. 트럭 타고 갈 거야. 트럭요? 응, 컨테이너 안에 숨어서 24시간 가야 해. 힘들지만 참아. 알겠습니다. 4월 26일 새벽 화물터미널로 갔습니다.
대형 트럭이 서 있었고 컨테이너가 열려 있었으며 안에는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 상자 뒤에 숨어 물하고 빵 여기 있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고 상자 뒤에 공간이 조금 있었으며 그곳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닫혔습니다. 깜깜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덜컹 흔들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덥고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으며 물을 조금씩 마셨고 빵을 먹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10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검문이다. 컨테이너 열어. 중국 마이너스 몽골 국경이었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렸고 불빛이 들어왔으며 군인이 안을 살폈습니다. 상자들을 확인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숨은 곳까지 3m, 2m, 1m 됐어. 군인이 말했습니다. 통과. 문이 닫혔습니다. 살았습니다. 단 5분 차이로 살았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고 이번엔 몽골 땅이었으며 12시간을 더 갔습니다. 다리가 저렸고 허리가 아팠으며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자유를 위해서요. 4월 27일 저녁 트럭이 멈췄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렸고 나와라는 목소리가 들렸으며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울란바토르야. 한국 대사관까지 1시간이야.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대사관요? 응, 거기 가면 끝이야. 한국 정부가 보호해줄 거야.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울란바토르 시내로 들어갔고 작은 도시였으며 북한보다는 발전했지만 중국보다는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30분 후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태극기였고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본 이후 처음이었으며 드디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대사관이야. 들어가. 고마웠습니다. 브로커에게 인사했습니다. 잘 살아. 한국에서. 브로커가 떠났습니다.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갔고 경비원이 다가왔으며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5분 후 직원이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고 따뜻한 방으로 안내되었으며 차를 한 잔 받았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철진입니다. 언제 북한을 떠나셨어요? 4월 15일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평양 탈출부터 중국 도주, 몽골 입구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직원이 기록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라고 말했으며 그 말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음 날 한국 정부 담당자가 왔습니다. 박철진 씨,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네. 평양 어디 살았습니까? 모란봉구역입니다. 가족은? 부모님과 동생 하나 있습니다. 직업은? 김정은 요리사였습니다. 담당자가 놀랐습니다. 김정은 요리사요? 네, 10년간 일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정보네요. 그날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은 식사 내용, 만수대 의사당 구조, 요리사 명단, 숙청 목격 등 모든 것을 말했고 3일간 조사가 계속되었으며 녹음되고 기록되었습니다. 박철진 씨 정보가 매우 유용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5월 3일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몽골에서 인천까지 4시간이었고 창밖을 봤으며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는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고 공항 안으로 들어갔으며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60일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평양 탈출부터 중국 도주, 몽골 경유, 그리고 한국 도착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으며 하지만 버텼습니다. 자유를 위해서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고 서울 하늘이 보였으며 자유로운 공기를 마셨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생각했습니다. 현재는 2024년 11월입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고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으며 한국 사회 적응, 법률, 취업 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고 제 요리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월급은 400만 원입니다. 북한에서 10년간 번 돈보다 많습니다. 아파트도 얻었고 작은 원룸이지만 제 공간이며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TV도 보고 인터넷도 하며 유튜브도 봅니다.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가족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동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하고 함경북도 요덕 수용소라고 하며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쟤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죄책감에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고 내가 탈출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살아야 가족도 구할 수 있기 때문이고 지금 한국에서 돈을 모으고 있으며 브로커를 통해 가족을 구출할 계획입니다. 5년은 걸릴 것 같고 많은 돈이 필요하며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10년간 그 안에서 일했고 권력의 민낯을 봤으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호화로운 식사를 위해 10만 명이 굶주립니다. 한 사람의 안전을 위해 수백 명이 숙청됩니다. 이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바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도 진실을 알게 될 것이고 자유를 원하게 될 것이며 그날이 오면 김정은 체제는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 가족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고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감사하게 여기고 소중히 지켜주세요.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유를 원하고 행복을 원하며 인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며 목소리를 내주세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실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사세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